저는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은 저는 91년에 입행을 했고요. 주로 경제통계국,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에서 주로 근무를 했고, 주로 국민소득 통계하고 산업연관표 추계 업무를 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까 보니까 신문도 나눠준 것 같은데, 뭐, 그전에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아마 좀 얘기는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민 계정, GDP 통계를 비롯한 국민 계정을 추계하는 매뉴얼을 새롭게 개정된 2008 SNA로 이제 변경 적용을 함으로써 GDP 관련 어떤 여러 지표들이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 이미 지금 몇몇 국가들은 이미 2008 SNA라는 새로운 매뉴얼로 국민 계정을 추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호주가 2009년도에 새로운 SNA 매뉴얼인 2008 SNA로 이행을 하면서 GDP 규모가 뭐 SNA 적용 효과만 해도 한 4.4% 올라가는 등 이제 좀 변화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7월 말에 미국이 또 기준형 개편을 하면서 2008 SNA 이행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새로운 GDP 추계 매뉴얼을 적용을 하면서 GDP 규모가 한 2012년 기준으로 3.6% 증가하는 등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개정 내용 중에서도 연구개발, 그러니까 R&D를 자산화하면서 한 2.5% 정도 GDP가 올라가고, 또 아티스틱 오리지널이라고 해서 뭐 예술품 원본이라고도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번역을 하는데, 요거를 자산화하면서 약 한 GDP가 또 한 0.5% 올라가고, 나머지 효과가 한 0.6% 돼서 GDP 규모가 이제 3.6%,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상향 조정이 됐고, 그러니까 무슨 뭐 경제적인 무슨 실체가 변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매뉴얼을 적용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도 GDP가 이제 증가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이제 저희가 기준형 개편하면서 2008 SNA 이행을 할 예정인데,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8 SNA를 이행을 하게 되면은 GDP 규모도 좀 변하게 되고, 성장률 같은 경우도 좀 변하고, 뭐 저축률이라든가 각종 국민 계정 지표들이 어느 정도씩 변화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GDP 통계라든가 뭐 산업연관표라든가 뭐 이런 각종 국민 계정 통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변경된 매뉴얼의 내용을 좀 국민 계정 추계 매뉴얼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그거를 좀 오늘 설명하는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제가 이제 2008 SNA라는 어떤 새로운 국민 계정을 추계하는 매뉴얼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먼저 우선 국민 계정이 뭔지를 알아야 뭐 이런 개정 내용도 뭐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국민 계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특히 이제 GDP 통계라든가 산업연관표라는 이런 국민 계정의 중심이 되는 어떤 통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2008 SNA 개정 내용, 그 중에서도 GDP 규모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 투자의 자산화, 그리고 예술품 원본 자산화 같은 이런 자산 범위 확장 관련한 이슈를 중심으로 SNA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먼저 우선 국민 계정 의 개요에 대해서, 국민 계정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이 국민 계정을 추계하는 매뉴얼인 2008 SNA가 93 SNA에서 2008 SNA로 이제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 내용하고 그것이 이제 그 개정에 따른 국민 계정의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2008 SNA 이행 추진 일정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민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민 개정 중에서도 이제 그 중심이 되는 그 국민소득 통계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국민소득 통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연관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산업연관표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뭐 국민소득 통계를 바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업연관표를 먼저 설명드리고 국민소득 통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국민개정이 뭐냐 하면은 우선 그 국민개정은 국민경제 전체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및 자금의 흐름을 일정한 개정 형식에 따라 기록한 건데, 국민소득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뭐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그 국민대차대조표 등 5대 국민경제 통계를 체계적으로 그 연결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지금 국민개정은 이 생산개정, 소득개정, 뭐 자본개정, 그리고 금융개정, 국외거래개정, 대차대조표 개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각종, 요쪽에 제가 그쪽 열고 해놓은 통계들은 이제 요 산업연관표를 비롯해서 요 각 5대 국민개정 통계들은 요 각 개정과 이렇게 이 그림에서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국민소득 통계에서 요 어떤 각 그 통계들을 각 5대 국민개정 통계들을 국민개정과 이렇게 연결해서 쭉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이 이제 그 국민개정이죠. 요것들이 국민개정인데, 국민개정 통계에서 요것들을 쭉 연결을 해놔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뭐 요 국민개정에 대해서 좀 요 개념들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대차대조표, 기업의 재무제표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생산개정이라면은, 어떤 거냐면은, 국민경제 내에서의 생산 활동을 기록하는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개정에는 그 산업별, 그리고, 제도 부문별로 생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산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중간 소비가 얼마나 되고 또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요. 중간 소비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 뭔지를 좀 모르실지 아실지 잘 모르겠는데, 중간 소비라면은 그 뭐 원재료 같은 것들인데, 어떤 산업에서의 생산 활동을 위해서 타 산업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타 산업으로부터 온, 그러니까 원재료 가치. 그리고 부가가치라면은 본원적인 생산 요소를 통해서 그 산업 자체에서 그 새롭게 창출된 가치가 부가가치고, 그러니까 총 산출액을 보면은 타 산업에서 온 원재료와 그 산업에서 본원적인 생산 요소를 통해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생산 개정에서는 각 산업별, 그 제도 부문별 그 부가가치와 중간 소비와 이 산출액을 이렇게 또 추계하게 되죠. 소득 개정이란 뭐냐 하면은 그 생산 활동을 통해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이 생산 개정에 기록이 되죠. 이 부가가치가 그 각 제도 부문의 가계, 기업, 정부라는 이런 어떤 각 제도 부문의 이 부가가치들이 어떻게 그 소득으로 배분이 되고, 이 배분된 소득들이 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소득은 소비되거나 뭐 저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배분된 소득들이 이렇게 소비와 저축으로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타나고요. 그 자본 개정은 소득 개정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그 저축들이 요로 이제 이월이 되는 개정인데, 요 저축이 어떻게 또 투자되는지, 각 제도 부문, 그러니까 가계, 기업, 정부별로 그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개정에서는 마지막에 보면은 저축과 투자 간의 차액이 나타나게 되죠. 보통 여기서 보면은 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니까 저축에 비해서 이제 투자가 많은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가계 같은 경우는 그 투자에 비해서 저축이 많은, 이제 저축이 더 큰 뭐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뭐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됩니다.
금융계정은 이제 지금까지는 실물 측면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기록을 해놨는데, 이 금융계정은 금융면에서 이게 각 그 제도 부문별로 그 자금의 흐름들이 나타나는 계정인데, 주로 이제 금융 상품 거래를 통해서 그 거래가 기록이 각 그 제도 부문별 금융 상품의 거래들이 기록이 되고, 이 계정에서는 그 자금의 각 그 제도 부문별 자금 가부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자본 계정에서의 저축 투자 차익과 금융 계정에서의 자금 가부적이 원칙적으로 이제 일치를 하게 돼 있는데, 자료 소스가 틀리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것들이 이제 통불이 발생하게, 통계상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계정인데,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자본 계정과 금융 계정이. 국외거래 계정은 뭐 국제수지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편제를 하는데, 그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어떤 재화의 어떤 수출입, 그리고 서비스의 수출입, 그리고 뭐 어떤 소득 거래, 그다음에 자본 거래 같은 것들이 다 그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거주자, 비거주자 간의 거래가 주로 나타나죠. 그래서 국외거래 계정까지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면은 그 해외까지 포함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 국민 경제 내에서 해외 부문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어떤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차 대조표 계정이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다 플로우 거래들인데, 이 대차 대조표 계정은 이제 어떤 스탁 계정으로 여기까지는 일정 기간 동안의 어떤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나타내지만, 이 부분은 일정 시점에서, 그러니까 기말이라든가 기초, 연말이라든가 연초에 어떤 그 자산과 부채가 그 제도 부분별로 자산과 부채가 기록이 되는데, 결국은 이런 어떤 플로우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말에 어떤 어떤 기초에 비해서 기초의 어떤 자산과 부채의 흐름이, 자산과 부채의 금액들이 이런 어떤 플로우의 어떤 변화들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기말의 자산과 부채의 변화로 이게 나타나게 되죠. 이런 플로우 흐름들이 반영이 돼서. 결국 이것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것이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와도 비슷하다는 어떤 생각이 들 겁니다. 국민 경제 전체의 어떤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거고요. 지금 2008 S&A 개정 내용을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변경 내용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요 어떤 국민 계정을 추계하는 매뉴얼들이 바뀐 겁니다. 요 추계하는 매뉴얼들이 93년에 개정된 어떤 93 S&A 기준으로 추계를 해왔었는데, 이제 2008년도에 새롭게 이제 국제적으로 유엔이라든가 그 OECD라든가 5개의 주요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2008 S&A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서 새롭게 2008 S&A라는 어떤 그런 그 매뉴얼을 새롭게 이제 개정을 했고, 그 변화된 내용들을 갖고서 이제 요 어떤 국민 계정들을 새롭게 새롭게 추계하는 거죠. 이제 변화된 내용을 반영해서 추계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계정을 기록하는 어떤 방식들이 지금 바뀌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라든가 호주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요 계정들을 추계하는 방법을 이미 바꿔갖고 GDP 규모가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특히 이제 가장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이제 연구개발인데, 연구개발 자산화로 인해서 대충 그 변화된 규모를 보면은 미국이 한 2.5% 변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 유럽은 확정은 안 됐지만 시산하는 걸 보면은 한 R&D 자산화로 인해서 한 1.7% 정도 평균적으로 변화한 걸로 나타나고요. 각국 국가별로 틀립니다. 어떤 나라는 1%도 안 되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뭐 한 3% 넘는 나라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변했고요. 뭐 호주 같은 경우도 한 1% 이상, R&D 효과만 해도 한 1% 이상 변했고, 어떤 이런 그 국민계정을 추계하는 매뉴얼에서 그 어떤 특정 어떤 부분을 뭐 자산화 시킨다든가 해서 이제 이 전체적인 어떤 그 부가가치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는 건데, 그 내용들을 이제 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친숙하지는 않죠. 어떻게 이해가 좀 잘 되시나 모르겠는데, 저 혼자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선 뭐 제가 산업연관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연관표를 이해하게 되면 이제 GDP를 이해하기도 좋은데, 그 뭐 산업연관표나 GDP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이게 어느 정도 제대로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이해를 제대로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그 토대하에서 이제 그 2008SNA 개정 내용, 그 다음에 이렇게 국민 개정에 미치는 영향, 이걸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업연관표를 보면, 산업연관표는 일정 기간 동안 국민 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을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산업연관표를 통해서 투입 구조와 배분 구조를 동시에 파악이 가능하고, 또 이제 산업연관표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도 분석할 수 있고, 또 유발 개수를 산출해서 산업 간 파급 효과를 이제 분석하게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산업연관표에 대해서 제가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산업연관표를 제대로 이해해야 이 국민 개정에 미치는 효과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려가면서 이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표로 봐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림을 예제를 그려가면서 산업연관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산업연관표는 이렇게 직사각형을 두 개 이렇게 겹쳐놓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산업연관표가 생겼는데,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제가 이제 숫자를 좀 넣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산업연관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산업연관표의 기본 부문표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산업연관표는 이렇게 번호가 이제 1번부터 이렇게 400번까지 한 400개 부문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생산품을 A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모든 생산품을 약 한 400개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1번부터 400번으로. 1번이 벼, 2번이 보리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업 제품들이 한 50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300번까지는 50번에서 대충 한 300번까지가 대충 광공업인데, 예를 들어서 쭉 이렇게 음식료품부터 섬유 제품 쭉 나오는데, 한 250번 정도가 무슨 이렇게 250번 정도가 직접 회로 반도체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 280번이 예를 들어서 승용차 이런 것도 있고, 300번 지나게 되면 무슨 각종 전기, 건설 이런 음식, 숙박 이런 서비스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젊으셔서 눈이 무척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작아서 잘 보이십니까? 이거? 어떻게 보이시나요? 일부러 제가 좀 앞부분에 계신 분한테 물어봤는데, 그 다음에 요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쭉 똑같이 기록이 됩니다. 이쪽에도 1번이 벼, 2번이 보리. 이 산업연관표만 이해하면 국민 개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좀 잘 갈 거예요. 그래서 장황하게 좀 설명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이 국민 개정의 이 2008SNA 도입에 따른 국민 개정 효과들을 이해시키기가 이제 쉽지 않아서 이걸 먼저 한번 해놓고 설명을 드리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250번이 똑같이 이렇게 직접 회로다 이렇게 있고, 반도체죠, IC. 그 다음에 이제 280번이 승용차 이렇게. 요 사이사이에 이제 제품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생략해서 대충 이렇게 몇 개만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했는데, 이게 400번 이렇게 있고. 근데 요 산업연관표는 이렇게, 열로 보면은 각 제품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어떤 생산품의 비용 구조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여기 이제 비용 구조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되는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직접 회로가 만약에 50만큼 생산이 됐다. 50억 원어치만 생산이 됐다 그러면은 50억 원 생산되는 데 따라서 그 타산업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가 얼마고, 뭐 이 중간 투입에는 뭐 원재료 말고 다른 것도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원재료를 예를 들어서 원재료가 얼마고 타산업으로부터 온, 타산업으로부터 왔다는 게 중요하죠. 이 중간 소비라는 거. 이걸 중간 소비라 그러는데, 중간 투입이라 그러는데, 투입 중에서 보면 타산업부터 구입한 어떤 그 내역들이 쭉 나타나고,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부가가치라 그래서, 아까 제가 생산 계정에서 이 산출물은 중간 투입과 부가가치로 구성된다 그랬잖아요. 이 부가가치라는 거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본원적인 생산 요소를 통해서 새롭게 창출되는 가치고, 이 부분은 타산업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가가치 항목을 구성하는 거는 피용자 보수, 임금 같은 거죠. 임금, 급여 같은 것들. 그러니까 노동. 그러니까 본원적인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으로 구성되잖아요. 노동에 대한 대가인 임금. 그 다음에 영잉이라고 있고요. 주로 영업잉여라면은 이것들이 주로 이제 그 자본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데, 뭐 이윤이라든가 노동에 대한 대가는 노동이고, 주로 이제 자본에 대한 대가는 이윤, 이자, 지대, 뭐 이런 거 경제학 시간에도 좀 배우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이윤, 이자, 지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또 고정자본 소모라 그래서 감가상각 비슷한 건데 뭐 어떤 감가상각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고정자본 소모라 그래서 그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원재료뿐만 아니라 뭐 기계 같은 것들도 이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기계 같은 어떤 자본재들이 생산 활동에 투입이 되다 보면 가치가 이제 닳기도 하고 뭐 진부화도 되면서 가치가 저하되는데, 그것들을 고소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투하가 되고, 그 원재료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계들은. 요것들이 뭐 대체 투자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보면은 어떤 생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가 일어났는데, 그 새롭게 증가된 어떤 가치가 아니라 생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부분들, 뭐 그것까지는 일치하게 되는 개념이죠. 고소라는 거는. 요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순생산세가 있고, GDP가 그 시장 가격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부가가치세라든가 뭐 특소세라든가 하는 이런 어떤 생산세도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것들입니다. 요게 주로 이제 자본의 대가죠. 근데 GDP가, 여기서 하나 좀 자세히 볼 건 영인가 고소 이 부분을 좀 약간 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GDP라는 게 이게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그러니까 그로스 개념이다 보니까 그 고정자본 소모가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고정자본 소모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어떤 부가가치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그 새롭게 창출된 가치라기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GDP가 이제 그로스 개념이다 보니까 이 고소가 이 부가가치 안에 포함이 되고, 사실상 조금 더 엄밀하게 부가가치를 정의한다면 이 고정자본 소모를 뺀 어떤 NDP, 고정자본 소모를 빼게 되면 여기서 NDP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트 도메스틱 프로덕트, 이제 그로스 개념이 네트 이게 되는데, 뭐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구별하시고, 일단은 이렇게 요것이 이제 부가가치다. 이제 고소를 빼면은 이제 순부가가치고, 이걸 합치면 이제 총부가가치,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좀 이제 또 효과하고, 제가 국민계정의 효과 설명할 때 이제 요것을 이제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미리 좀 얘기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표를 이제 그리고 나서 보면은, 직접 회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투입되는 내역들이 쭉 기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회로를 만드는데 뭐 50억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뭐 직접 회로 만드는데 화공약품이 투입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공약품이 한 5억 원 정도 투입이 됐다면, 뭐 이게 한 150번, 예? 150번이면 화공품이라면은
직접 회로 만드는데 변은 하나도 투입이 안 되고 보류 안 되고 투입이 000으로 기록이 되고 화공품이 만약에 5억 원 투입되면 5억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산업영화폐 기록이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게 투입이 되냐면 만약에 동제품이 금선이라든가 동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반도체 만들 때 투입이 되는데 뭐 이게 한 180번이 동제품이다 그러면 동제품이 뭐 한 또 5억 원어치 투입이 됐다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또 집적회로 만들 때 주로 뭐 웨이퍼 같은 것들이 투입이 되는데 웨이퍼는 이 집적회로하고 이제 부문을 같이 하고 있는데 설명의 편의상 만약에 따로 돼 있다고 치고 그냥 251번이 웨이퍼라고 치고 그래야 좀 설명하기 편할 것 같아서요. 웨이퍼가 만약에 20만큼 투입이 됐으면 이렇게 한 20억은 많고 한 10억 정도 투입이 됐다면 이렇게 10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요건 이제 000이고 뭐 이렇게 해서 총 중간 투입을 다 더하면은 이제 이렇게 20억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까지 합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집적회로 만드는데 타산업으로부터 원재료를 20억만큼 구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인건비는 뭐 한 15억이었다면 여기 15억 이렇게 기록하고 영업잉여가 뭐 10 이렇게 기록하고 고정자본 소모가 한 이제 감가상각비가 한 3억이면 3 기록하고 순생산물세가 2였다면 이렇게 기록해요. 요것이 이제 합치면은 30억 원이 되고 산업영업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생산액이 50억이었고 타산업으로부터 온 원재료들을 이렇게 항목에 맞게 이렇게 기록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그 집적회로를 생산하면서 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들이 각각의 부가가치 항목별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요거를 합치게 되면 요 생산액과 일치하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산업영업. 승용차를 예를 들면은 두 개만 예를 들겠습니다. 승용차를 이렇게 승용차 칸에는 승용차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 생산이 됐다. 그러면 100억 정도 이렇게 생산액이 기록이 되고 승용차는 뭐 우선 타이어가 있어야 되니까 160번이 뭐 고무 제품 중에 뭐 타이어라고 치면은 타이어가 뭐 한 5억에 쓰였다면 5억 이렇게 기록이 되고 여기까지 뭐 이제 다른 건 별로 안 쓰였겠죠.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한 200번쯤에 한 냉형 강판이 있다. 냉형 강판 같은 게 이제 투입이 되니까 차 껍데기 만들려면 이것이 한 10억 정도 투입이 되면은 이게 한 10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승용차 만드는데 뭐가 엔진이 투입이 됐다. 엔진이 뭐 승용차 엔진이 뭐 281번에 승용차 엔진이 있고 엔진이 뭐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투입이 되면 여기 10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승용차 그 기타 자동차 부품이 252번인데 뭐 예를 들어서 282번인데 요게 한 많이 수입 한 35억 원 투입이 됐다 그러면 35억 기록이 돼요. 합치면은 한 60억 원 정도가 되죠. 60억 원 이렇게 자동차 만들 때 중간 투입이 한 60억 원 정도 있었다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자동차 만드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뭐 10억이다 그러면 여기 기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영업잉여는 뭐 15억이다 하면 이렇게 기록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고정자본서 뭐 기계의 감가상각 투입이 한 10 정도 있었다 10억 뭐 순생산물세가 5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0억이 이렇게 쭉 이렇게 다 이렇게 100억 원어치가 그 이 생산 금액들이 쭉 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합치면 이렇게 100억이 되죠. 산업영업회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나라 승용차 만드는 데 있어서 100억이 생산이 됐는데 60억 원어치가 원재료 투입이고 새롭게 이 자동차 산업에서 본원적인 생산 요소를 이용해서 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가 40억 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요걸 부가가치 이 40을 100으로 나눈 40%가 이제 부가가치율인데 이런 것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모든 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투입 구조를 이렇게 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뭐 이게 음식업도 있고 음식업 같으면 뭐 이제 배추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그런 거 들어가겠고 쭉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보면은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행어를 이렇게 쭉 보면은
배분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쪽은 보면은 투입 구조가 나타나게 돼. 이걸 투입 구조라 그래요. 비용 구조. 이게 투입 구조고, 이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걸 이렇게 행어 이게 투입 구조를 기록해 놓고 행어로 보다 보면 이게 배분 구조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배분 구조라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 제품들이 어떤 산업에 배분이 됐는지, 어떤 산업에 쓰였는지가 쭉 기록이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반대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좀 아까 얘기했던 집적 회로를 예를 들면, 집적 회로는 보통 이제 집적 회로는 벼보리 만드는 데는 안 들어갔을 거고, 여기 예를 들어서 TV 같은 품목이 있었다면은, TV가 예를 들어서 200한 70번의 TV 품목이 있었다면, TV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집적 회로 이 부분에 TV 만드는데 한 20만큼 투입이 됐다면 20 이렇게 기록이 되고 50 중에 TV 만드는데 20이 투입이 됐다면 이게 이제 또 기록이 됐을 거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배분이라는 것이 배분 구조라는 게 지금은 여기 중간 투입만 얘기했는데 이렇게 중간 수요로만 이걸 이제 중간 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중간 수요라 그러는데 만들어진 제품은 타 산업의 원재료로 투입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최종적인 목적으로도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라든가 투자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최종 수요되는 부분들, 타 산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도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종 수요라 그럽니다. 예정에서는 요걸 중간 수요하고 최종 수요를 다 합친 게 총수요고. 총수요고 이제 타 산업에 들어가는 중간 수요, 최종 수요. 반도체를 예를 들면은 반도체는 50만큼 생산이 돼서 이렇게 20만큼은 TV 만드는 데 들어갔고, 이 반도체가 집적 회로 여기 있죠. 집적 회로가 이렇게 쭉 해서 타 산업에 안 들어갔다가 만약에 TV 만드는 데만 들어간다면 TV 만드는 데 20이 들어갔고 나머지 30은 예를 들어서 이 최종 수요 항목은 소비가 있고 투자가 있고 수출이 있고 이제 수입은 이제 어떤 마이너스 처리되는 부분이지만 수입이 있고 산출액이 있는데 집적 회로가 50억 원 생산돼서 TV 만드는데 20이 쓰이고 소비는 없겠죠. 반도체 소비는 거의 안 될 거고 이제 투자도 안 될 거고 수출에 예를 들어서 한 30만큼 수출이 됐다면 이렇게 50이 결국은 이렇게 중간 수요로 20만큼 배분되고 30이 수출이 돼서 이렇게 전체 50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50만큼 이렇게 산출된 것, 여기 생산액 50,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수요액 50. 이렇게 해서 요것과 요것이 이렇게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수입 항목이 있는데, 수입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면은, 요 중간 수요 항목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만들 때 국산품만 투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입품도 투입이 되잖아요, 동시에. 여기에는 수입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묻어 있습니다. 수입품들을 이렇게 여기에 묻어 있습니다. 이 반도체는 이제 국산이라고만 생각하고 이제 얘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수입 승용차도 있잖아요. 만약에 승용차를 우리가 20억 원어치만큼 수입을 했다면, 여기에 20억 원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20억 원이 기록이 됩니다. (20억 원이) 기록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승용차의 총 공급은 국내 생산 100억과 해외에서 들어온 20억 합쳐서 승용차 공급이 120억 원이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또 수요돼야 되잖아요. 수요하고 어떻게 돼? 수요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승용차는 보통 타 산업의 중간 소비로는 안 쓰이잖아요. 원재료로 투입이 안 되고 소비가 만약에 50 정도 되면 소비가 50 되고 투자가 예를 들어서 한 40만큼 됐다. 이게 투자가 40 되고 기업에서 승용차 사게 되면 이건 투자로 분류합니다. 중간 기업에 어떤 한국은행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승용차를 샀다면 보통 그런 것들은 이제 중간 소비되는 게 아니라 투자가 되는 거죠. 1년 이상 사용이 되니까 투자가 되고, 만약에 나머지 예를 들어서 한 30은 수출이 됐다면 이렇게 50, 40, 30 해갖고 이 수요도 120이 되고
공급도 120이 되고 이렇게 공급이 100 플러스 20해서 120, 수요도 이렇게 120 이렇게 일치하게 되죠. 일치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게 수입이 이렇게 돼서 합친 거고 요 안에는 이 생산된 국내에서 생산된 것들은 중간 수요되든지 최종 수요되든지 어디론가 되고 또 수입된 20도 이렇게 요 안에 이렇게 묻어 있으니까 요 안엔 소비 안에는 수입이 이렇게 묻어 있는 거죠. 이렇게 요 안에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배분돼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일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수출까지 합친 이런 어떤 총 수요하고 요 수입하고 요 생산액을 합친 총 공급. 요게 산출액은 요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나타나면 요 산출액이 되는데 요게 쭉 기록이 되는데 요 두 개를 합친 총 공급하고 요것들을 합친 여기까지 합친 총 수요는 일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게 산식 같은 경우 이런 산식들 봤잖아요.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뭐 요 산식하고 여러분들이 익숙하셨을 텐데 이 어떤 소득은 이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결국은 소비되거나 투자되거나 소비, 투자. 그리고 요 소비 안에는 민간 소비하고 정부 소비가 있는데 이게 민간 소비, 정부 소비. 그 다음에 수출해서 수입 뺀 거. 요거까지 일치하게 되는 요 산식하고 이렇게 일치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걸 설명드린 거는 그 어떤 삼면 등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요 그림을 그렸는데 예, 본격적인 설명이 앞서서 결과적으로 이쪽에서의 이 어떤 각 생산 활동을 통해서 창출되는 이런 부가가치 요 부분 하고 그 어떤 지출 측면에서의 어떤 그 최종 지출 부분, 이 부분. 여기에 그 수요에서 수입을 공제한 이 부분. 이 부분이 결국은 이게 이 수입이 결국 산출액과 일치하는 건데, 이 산출액 부분, 그러니까 이 최종 수요에서 수입을 뺀 요 산출액 부분,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이제 일치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셔도 알겠지만 이 부분은 공통이잖아요. 이 부분이 공통인 상태고 그러니까 결국은 요 크기하고 여기에서 요 크기는 공통인 거를 서로 제외하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일치하게 되죠. 이게 수입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다 이렇게 수입이 예를 들면 수입이 우리나라에서 여기는 국산과 수입품들의 배분들이 여기까지 쫙 나타나게 되는데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은 수입품들은 이 안에 다 흩어져서 있고 그런데 이 수입과 그 국산을 포함한 중간 소비를 다 빼고 나면은 결국은 이제 잠깐만요. 어떻게 설명할까? 요것도 이제 수입까지 다 포함된 거고 요것도 여기 있는 것들도 수입까지 다 포함한 것들인데 그 국산이건 수입이건 다 그 수요되는 것들이 나타난 거고 요게 수입이 묻어 있으니까 요 수입에서 다 공제를 해주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 부분과 요것이 이제 공통이니까 요 부분 빼고 나면 요 부분과 요 부분들이 이렇게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요 부분에 나타난 생산국민소득과 부가가치 창출 흐름을 통해서 나타난 생산국민소득.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어떤 지출국민소득. 요것들이 이제 일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생산국민소득을 각 그 노동과 자본이라는 어떤 생산요소 제공자한테 배분을 쭉 한 것과 이 생산국민소득은 각 그 생산요소 제공자에게 배분이 되는데 이 생산국민소득을 배분된 걸로 이렇게 쭉 그 요소 제공자에 대한 배분으로 쭉 나누어져서 이렇게 나타낸 게 분배국민소득인데 생산국민소득하고 분배국민소득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겠지만 바로 이렇게 일치하는 거고요. 생산과 분배와 여기 이쪽에 나타난 어떤 지출국민소득은 이렇게 일치하게 되는. 그래서 국민소득이 이렇게 삼면 등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갈 겁니다. 왜 국민소득이 생산국민소득하고 지출국민소득이 이렇게 일치하게 되는지
우리가 실제 추계할 때도 생산 국민소득과 지출 국민소득을 추계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춰보게 됩니다. 같이. 그런 흐름을 통해서 추계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이따가 그 2008 SNA 이행에 따른 효과를 설명할 때 다시 이 부분을 좀 언급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쭉 이제 요 그림을 뭐 제가 약간 좀 이제 예제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요게 생산 국민소득, 이제 생산 분배 국민소득, 그리고 지출 국민소득, 이것이 이제 일치한다.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제가 이제 쭉 설명했던 내용을 이제 말로 쭉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산업연관표를 통해서 이제 투입 구조와 배분 구조를 알 수 있는데, 이거 쭉 그냥 말로 쭉 그냥 보시면서 쭉 그냥 제가 설명한 내용을 쭉 뭐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투입 구조와 배분 구조를 산업연관표를 통해서 투입 구조와 배분 구조를 추계하는데, 투입 구조는 세로 방향 아까 얘기했던 세로 방향은 각 산업의 비용 구조를 나타내는 거다. 말한 걸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데, 총 투입액은 이제 중간 투입과 이제 부가가치로 구성되어 있고, 배분 구조는 가로 방향은 각 산업의 생산물의 판매 내역. 아까 이 부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가로 방향은 쭉 배분 내역 내지는 이제 판매 내역을 나타내고, 총 수요는 중간 수요와 최종 수요로 구성되어 있고, 총 산출액은 총 수요에서 여기 아까 그 수입 부분, 이 부분을 빼면은 총 산출액이 되고, 이 총 산출액은 총 투입액과 이제 일치하게 되고. 이 최종 수요 항목들은 제가 얘기했던 이쪽에 그 최종 수요 항목들을 이제 다시 이제 소개를 드리면, 민간 소비, 정부 소비, 고정자본 형성, 재고 증감, 수출입으로 구성되는데, 민간 소비는 그 가계 및 민간 비영리 단체의 재화 서비스에 대한 최종 소비 지출이고, 정부 소비는 이제 일반 정부 활동에 필요한 어떤 정부의 재화 서비스에 대한 경상 지출액이고, 고정자본 형성은 이제 투자라고도 하는데요. 그 기업이라든가 일반 정부의 자산 취득 비용들을 나타내고, 재고 증감은 각 산업 부문의 그 생산 판매 과정에서 보유한 어떤 그 원재료라든가 반제품의 어떤 변동을 나타냅니다. 증감 부분을 나타냅니다. 스탁이 아니라. 수출입은 뭐 이제 상품 서비스의 국외 거래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서 요소소득 거래하고 이전 거래는 제외가 됩니다. 이 산업연관표는 GDP와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요소소득이라든가 이전 거래는 이제 제외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요 요소소득 거래를 감안한 것이, 그러니까 해외 순수치 요소소득을 GDP에다 더해주면은 GNI가 되는 거고, 요 이전 거래를 합치게 되면은 GNDI가 되는 건데, 이 산업연관표는 GDP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요 상품 및 서비스의 대외 거래까지만 감안을 해줍니다. 요걸 감안해 줍니다. 부가가치를 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복습을 해보면은, 이제 피용자 보수는 피용자가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대가로 받는 임금이고요. 여기 아까 설명드렸듯이. 영업잉여는 부가가치 총액에서 여타 항목을 공제한 거, 이제 레디듀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로 이윤, 이자, 뭐 지대,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고, 고정자본 소모는 고정자산이 생산에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물리적 감모, 진보에 따른 가치 감소. 뭐 감가상각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 약간 틀리긴 합니다. 순생산세는 생산세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거. 요것들이 이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이고요. 요것들 중에서 요 고정자본 소모를 빼면 순부가가치가 되고. 산업연관표 예시는 이제 제가 아까 여기서 그려놓은 거하고 좀 비슷한데, 요걸 보셔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복습하기 그렇고, 요걸 보셔도 이렇게 이 생산국민소득과 지출국민소득이 일치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간단한 예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총 투입액이 중간 투입과 부가가치 합친 것과 같고, 총 산출액은 중간 수요와 최종 수요 더하고 수입을 뺀 것과 이제 같고, 그래서 이제 총 수요와 총 공급이 일치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소득 통계를 설명을 드리면은, 뭐 이것도 뭐 저걸 보셨으면 저걸 통해서 이제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국민소득 통계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면은 한 나라 안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화폐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생산국민소득 요 영역 부분, 요게 GDP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새롭게 창출한 가치. 그 다음에
국민소득은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거시경제 지표고 뭐 이 생산, 분배, 지출 세 면에서 포착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추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총량 지표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은 명목 국내 총생산, 이거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명목 국내 총생산은 경제 규모 등 파악에 이용되는 지표고 거주자 생산자 단위, 여기에는 해외 투자 기업도 포함이 됩니다.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도 1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거주자 생산자 단위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뭐 해외 기업이라도 우리나라에 자본 투자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1년 이상 그 지속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면서 뭐 세금을 내고 하고 하면은 뭐 다 이렇게 거주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거주자 생산자 단위라는 표현을 썼고요. 거주자 생산자 단위에 의해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수량에다가 그때 그 해의 가격을 곱해서 산출한 것이 명목 국내 총생산이고, 실질 국내 총생산은 국내 경제의 생산활동의 동향을 나타내는 경제성장률 산정에 이용이 되는데, 사실은 이 경제성장이라는 거는 가격분을 제외해야지 제대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 거는 빼주고 어떤 물량의 흐름들만 나타내는 것이 어떤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연도의 가격으로 다 환산해서 그 어떤 실질적인 어떤 볼륨의 크기를 측정한 거, 그거를 비교해 놓은 것이 이제 그 어떤 실질 구매 총생산이고, 요걸 통해서 나타난 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고요. 물가 상승 명목 GDP에서 물가 상승분 뺀 게 이제 실질 GDP고, 실질 GDI라고 있는데, 이 GDI는 뭐냐 하면은 거주자 생산자 단위에 의해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말은 이렇게 썼는데 이제 이 GDP에서 그 실질 무역 손익을 이제 플러스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외와 교육을 하게 되는데, 해외와의 교육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만약 교육 조건이 나빠졌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은 떨어지고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 가격은 올랐다, 그럼 교육 조건이 나빠지게 되는데, 이런 어떤 이런 교육 조건이 나빠지게 되면 무역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그 무역 손실을 반영한 것이 GDI입니다. GDI가 어떤 실질적인 어떤 감하고는 더 맞을 수는 있죠. 우리나라가 실제로 생산한 재화의 국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소득은 줄어드니까 이것이 이제 소득 개념으로 바꿔준 겁니다. 실질 GNI는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주는 지표인데, 요거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 나가서 벌어들인 소득을 더하는데, 이때 우리나라 사람이 1년 이상 나가서 장기간 뭐 근무하는 거 말고 그냥 1년 이하로 나가서 잠깐 이렇게 나가서 어디 다른 국가의 회사에 취직해서 뭐 돈을 벌어온다든가 하는 거는 더하는 거고, 뭐 만약에 1년 이상 나가서 뭐 어떤 해외 건설 근로자처럼 뭐 1년 이상 나가서 거기에 그 나라에 근무하면서 소득을 벌어들인다면은 그 사람이 이미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득은 뺍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송금을 한다면 이전 소득으로 잡히는 거고, GNDI에는 포함이 돼도 GNI에는 빠지는 거고요. 여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어떤 급여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나라의 자본에 대한 어떤 대가, 그러니까 이자 같은 것들이 더 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본원적인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이 이렇게 벌어들이는 대가를 기록하는 건데, 노동은 뭐 크지 않고 주로 뭐 이자 소득 같은 것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죠. 이게 이제 국민소득의 주요 개념들이고요. 국민소득은 이렇게 생산, 분배, 지출 이 세 면에서 이게 측정이 가능하고, 요걸 이렇게 다시 또 나타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소득 통계 구성은 이제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 이렇게 세 면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국민소득은 각 산업별로 이렇게 주로 부가가치들이 나타나고, 분배국민소득은 아까 생산 요소별로 이렇게 임금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자본에 어떻게 소득이 분배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나타내고, 그다음에 지출국민소득은 이렇게 이 최종 수요를 구성하는 어떤 항목별로 이렇게 쭉 나타냅니다. 최종 지출들을 쭉 합산한 거죠. 그러니까 최종 지출들을 합산한 거죠.
그다음에 명목과 실질을 이제 간단히 예시를 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그냥 주요 개념이라서 간단히 정리해봤는데, 생산량은 그대로고 가격만 10% 오른 경우에 생산량이 이게 100으로 그대로기 때문에 실질은 0%를 하나도 안 변하게 되고, 가격 오른 거는 이렇게 명목에만 반영이 돼서 그대로, 명목 GDP는 가격이 수량이 하나도 안 변하고 가격만 올라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로 나오지만, 실질 GDP는 이런 어떤 물량의 변동, 볼륨의 변동만이 반영되기 때문에 0%로 나오고, 요건 이제 또 사례 2는 뭐 그대로 똑같은 내용이라 뭐 생략을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어떤 국민계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삼면 등가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각 국민소득의 기본 개념이라든가 삼면 등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2008 SNA가 어떻게 개정이 됐고, 그것이 국민계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08 SNA 개정 내용이 뭐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 저희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2008 SNA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개괄적인 설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8 SNA의 개정 내용에 있어서 자산 범위 확장 이슈, 자산 범위를 이제 늘려놨는데 과거에 비해서 그것과 관련된 연구개발 지출 자산 처리, 그 다음에 예술품 원본 자산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뭐 1번은 뭐 워낙 광범위하니까 간단히 넘어가고, 주로 2, 3번 R&D하고 예술품 원본 자산 처리가 어떤 내용이고 이것이 국민계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GDP가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뭐 SNA란 뭐냐 하면 이제 국민계정 체계란 경제활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GDP라든가 5대 국민계정을 편제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 공고안인데, 한 나라의 그 종합적인 경제 수준과 각 정제 주체의 거래 활동을 일정한 회계 기준에 따라 나타내는, 추계하는 방법을 쭉 나타낸 거고요. 5대 국민계정을 편제하는 뭐 GDP, 산업연관표, 국제수지 같은 5대 국민계정을 편제하는 기본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1953년도에 유엔에 의해서 처음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68년도, 93년도에 좀 큰 차례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3년에 개정된 93 SNA에 의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거의 한 80%에 가까운 국가들이 이제 93 SNA에 의해서 추계를 하고 있고, 일부 국가들이 아직 뭐 이제 68 SNA에 의해서 이제 추계하는 나라도 있고요. 아직 93 SNA로 추계를 못하는 나라들 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소수의 국가들이 2008 SNA 이행을 했습니다. 호주, 미국, 그리고 뭐 캐나다 뭐 이런 정도가 했고, 내년도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거 2008 SNA 이행을 할 겁니다. EU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내년에 2008 SNA에 의해서 GDP를 추계를 할 거고, 뭐 이제 우리나라도 내년에 이 2008 SNA에 의해서 GDP 통계를 비롯한 어떤 뭐 국민계정 통계들을 추계할 예정입니다. 2008 SNA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크게 이제 4가지 부문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비금융자산 부분, 이제 금융 부문, 국외거래 부문, 이제 정부 및 공공 부문으로 이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비금융자산 부분은 제가 주로 이제 얘기할 부분인데, R&D의 자산 처리, 뭐 오락무락 예술품 원본 자산 처리 이 부분을 주로 얘기를 할 거고, 뭐 그와 아울러서 이제 여기에는 뭐 군사용 무기 지출액 자산 처리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68 SNA에 의하면 군사 관련 무기 시설들은 다 투자가 아니고, 투자라는 건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쓰이면은 투자고, 당해 기간에 그냥 소모가 되면 일단 중간 소비라고 볼 수 있는데, 무기나 군사용 시설이 장기간 뭐 국방도 생산활동이라고 그러면 뭐 생산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장기간에 걸쳐서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군사용 시설들은 다 당해 년도의 비용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3 SNA에서
뭐 어떤 민간으로도 전용이 가능한 뭐 공항이라든가 뭐 군사용 공항이라든가 군사용 항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자산으로 인식을 했고요. 그 2008 SNA에 들어서는 뭐 전투기라든가 어떤 각종 뭐 탱크라든가 이런 각종 무기들도 그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각종 무기들도 국방이라는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1년 이상 기간 동안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거라고 보고 그것들도 이제 투자로 처리하는 게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뭐 대충 뭐 이런 어떤 자산 범위 확장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비금융 자산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외에 이제 금융 부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어떤 그 금융 기법들도 많이 발전을 하고 했는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많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뭐 이런 어떤 뭐 제가 자세히 여기서 다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주로 중심으로 좀 변화가 있었고 국외거래 부문에서도 주로 이제 해외와의 교역들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그 소유권 변경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변경 원칙이라는 거는 GDP 통계에서의 수출입을 잡는 기준은 소유권 변경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렇게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가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수출이 되는 거고 비거주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이제 수입이 되는데 소유권이 넘어오는 기준으로 잡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뭐 소유권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알 수 없으니까 보통 통관 통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대부분 뭐 일부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가공용 재화라든가 뭐 중개무역 같은 경우는 소유권 변경 원칙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뭐 통관 기준으로 거래를 기록해 왔었는데 가공용 재화 같은 경우 뭐냐 하면은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 우리나라에서 뭐 인가공을 위해서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섬유 옷을 만들기 위해서 원부자재를 중국에다가 보내고 거기에서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여오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가공용 재화 수출입이라고 그러는데 소유권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원부자재가 갈 때 소유권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소유권이 그대로 있는데도 관세선을 통과하면은 그냥 수출로 기록을 했고 그 만들어진 옷이 다시 우리나라로 올 때 다시 수입으로 기록을 해왔었는데 이거는 분명히 소유권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선 수출입을 기록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가공을 위해서 갈 때도 수출이 아니고 올 때도 수입이 아니고 다만 가공료를 중국에다가 예를 들어서 주게 되는데 그 가공료만 우리나라가 수입으로 잡는 걸로 가공료의 서비스 수입으로 잡는 식으로 잡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통계의 어떤 사정보다도 어떤 SNA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식으로 바뀐 거고 뭐 중개무역도 비슷합니다. 소유권 변경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융 부문은 이제 어떤 금융 기법의 변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했고 아까 자산 범위 확장은 이제 무형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면서 무형 자산도 유형 자산과 똑같이 이제 뭐 인식을 하는 쪽으로 이제 바뀐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및 공공부문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공부문 구분 기준도 좀 더 명확히 이제 했고 중앙은행 산출액 측정 방법도 좀 더 세분화했습니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 뭐 과거에는 뭐 비용조건법이라든가 중앙은행이 어떤 금융중개 서비스도 하지만 어떤 정책적인 것도 하고 이런 것들을 뭐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추계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좀 비용조건법으로도 하고 일부는 피짐을 추계하는 방식으로도 하고 하는 식으로 좀 나눠서 추계하는 식으로 바뀌었는데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이걸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이제 좀 그렇고 이제 정부 공공부문에서 뭐 이런 변화가 있었다. 대충 알아두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이 부분 이제 얘기하려고 이제 했던 거니까 연구개발 지출 자산 처리. 이게 이제 2008 SNA의 변경 내용 중에서도 상당히 변화를 크게 야기하는 부분이고 이제 관심도 많은 이슈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에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투자라면은 건설 투자, 설비 투자가 있고 그리고 무형자산 투자라고 있지만 무형자산 안에 소프트웨어하고 광물 탐사는 아주 적고만 포괄되기 때문에 금액도 작고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보통 투자하면 건설 투자, 설비 투자만 봤었는데 앞으로 R&D라든가 예술품 원본 투자가 무형자산 투자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 금액도 엄청 커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제 신경 써서 좀 봐야 될 겁니다. 이런 무형자산 투자들을. 이름도 바뀝니다. 무형자산 투자가 아니라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로 바뀌는데 앞으로는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 이렇게 이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그림을 제가 그려놓은 거는
이 연구개발 자산화 배경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투자로 들어오는 어떤 그런 투자재들을 제가 좀 쭉 그려본 겁니다. 요것들 지금까지는 주로 93 SNA 이전까지, 그러니까 68 SNA까지는 무형자산만 자산으로 투자로 인식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계류라든가 운송장비 같은 것들, 그리고 건물들 같은 것들만 투자로 유형자산만 인식을 해오다가, 그러다가 어떤 93 SNA에 와서는 사실 투자라는 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것들이 이제 투자인데, 이런 어떤, 여기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 중간 수요들 원재료와 기계도 결국은 생산 과정에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계도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건데 중간 수요를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이쪽 부가가치로 기록하는 이유는, 이렇게 고소라든가 이렇게 대체 투자가 여기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것이 당해년도에 투입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뭔가 그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를 하나 우리가 샀을 때 기계가 1년 안에 소모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계들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계를 갖다가 중간 수요로 처리를 했다면은 기업에 만약에 기계를 하나,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계를 한 10억 원짜리, 이게 100억 매출인데 한 20억짜리를 이렇게 수입을 해왔다. 근데 이걸 비용으로 턱 처리하게 되면은 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게 되는데, 이 비싼 기계를 만약에 들여왔을 때 이걸 바로 이렇게 중간 소비로 처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은, 이것이 그 당해년도에 소모가 되질 않았는데 그 당해년도에 소모된 거로 처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이익 흐름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를 많이 사온 해에는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기계를 안 사온 해에는 이익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당해년도 투입분을 정확히 계상해야지만이 기업들의 이익 흐름들, 국민계정에서 그 이익 흐름들이 정확하게 계상이 되는데, 그냥 여러 해에 쓰여서도 한 해에 그냥 들어온 것처럼 퍽퍽 투자해버리면은 이익 흐름들이 제대로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투자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 고소는 당해년도에 투입분만큼만 이렇게 투자돼서, 기계들이 투자돼서 이 투자된 것들이 바로 비용 처리 안 되고 당해년도 투입분만 이렇게 계상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잡는 거고, 그래야지만이 당해년도에 어떤 영업이익들이 정확히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로 처리하는 건데, 그러니까 투자를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1년 이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생산활동에 투입이 되느냐 아니냐 이런 여부거든요. 투자를 처리하는 게 중간 소비하고 틀린 게. 그런데 이런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어떤 연구개발들도 1년 이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생산활동에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에서 무슨 어떤 신약을 개발을 했으면, 이것들이 그 신약들의 어떤 기술들이, 신약을 만드는 기술들은 아주 특허권이 발생하는 어떤 장기간 동안의 어떤 기업의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 하는 건데, 이걸 당해년도에 연구개발비를 그냥 바로 이렇게 투입을 해버리면 이게 이익 흐름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이것들이. 당해년도 투입만 정확히 계산해서 투입을 해야 이익 흐름들이 정확히 나타나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다 같이 이제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소프트웨어도 이게 무형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소프트웨어를 큰 어떤 전산 시스템을 들여왔는데, 그걸 당해년도에 다 비용 처리해버리면 이렇게 영업이익이라든가 부가가치 흐름들이 이상하게 잡히기 때문에, 당해년도 기여분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들이 비중이 작을 땐 대충 무시하고 있었는데, 68 SNA 당시에는 93 SNA에 들어서 이런 소프트웨어라든가 어떤 무형자산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런 것들도 1년 이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은 우리가 1차적으로 자산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R&D 같은 경우도 사실 R&D가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비중도 큰데, 연구개발 투자 같은 경우는 추계하는 방법들이 국제적으로 좀 통일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추계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국제적으로 논의할 사항도 있고, 결론을 못 맺은 부분도 있어서 잠시 93 SNA 당시에 연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 비중이 워낙 커지면서 요것들도 자산화 시키자 그래서 요것들도 자산화 시키는 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실 무형이고 유형이고, 유형이라서 투자하고 무형이라서 투자가 아닐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소프트웨어는 자산화 시키는데 연구개발은 자산 안 시킨다는 건 같은 무형자산인데 또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일관성 있게 이제 하는 작업입니다. 2008 SNA가. 신문 기사에는 좀 이상하게 난 것도 있는데, 요렇게 우리가 한 것들은 어떤
국민 개정을 조금 더 일관성 있고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경제적인 기능들이. 그걸 이제 맞추는 작업들을 한 거죠. 그 전에 했어야 될 일이 미뤄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읽어볼 설명하면 연구개발은 1년 이상 기간 동안 생산 과정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고정된 성격을 지닌다. 이제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93 SNA에서는 R&D를 단기 중간 소비로 처리함으로써 국민 개정에서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한다는 얘기가 일관성에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뭐 유형자산은 처리하고 무형자산은 안 처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더더군다나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다른 무형자산은 투자로 처리하면서 연구개발은 이렇게 처리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생산성 분석에서도 불안전성을 초래했다. 이 말은 생산성이라는 거는 투입 대비 어떤 산출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산성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투입과 산출이 제대로 측정돼야 되는데 R&D를 갖다가 이렇게 단기에 바로 투입된 거로 처리하게 되면 투입이 제대로 측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투입을 단기 기업은 만큼 정확하게 이렇게 R&D가 지출이 돼서도 단기 기업은 만큼 투입이 처리가 돼야지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투입이 측정이 되는 건데 이걸 그냥 단기에 다 처리해버리면 투입 자체가 측정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결국 안 맞는 거죠. 투입 대비 생산. 이렇게 이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계산이 돼야지 이제 생산성이 측정이 되는데 그래서 생산성 분석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자기가 이렇게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분석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경제 분석에서의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일관성 측면에서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처리하기로 했고요. 2008 SNA에서. 그리고 사실상 지금까지 R&D를 R&D를 투자 처리해야 된다는 거는 어떤 국민 개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해외에서도 다 이제 해외 어떤 국민 개정의 어떤 매뉴얼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다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몇 가지 실무적인 이슈가 해결이 안 돼 갖고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처리를 못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워낙 비중도 커지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된 거죠. 따라서 2008 SNA에서는 연구개발 지출을 고정자본 형성으로 인식하고 뭐 이해 처리를 핵심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수십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이 아주 관심이 많은 토픽입니다. 내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개발이 투자로 처리된 어떤 국민개정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연구개발 투자의 정의, 범위 및 주요 지침을 보면은 연구개발은 뭐 이 정의가 이제 이런 사회과학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 지식 스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창조적 작업이나 이에 적용을 위한 지식 스톡의 이용에 지출된 가치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아직 휴먼 캐피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R&D는 장래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편익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건 정확히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뭐 비용조건법으로 R&D에 투입된 비용조건법으로 추계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연구개발, 너무 거꾸로 넘어갔네. 연구개발은 주로 이제 생산비용, 연구개발에 투자된 비용을 이제 주로 합산해서 산출액을 이제 측정하기로 했고요. 연구개발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비용을 합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을 하다 보면 실패한 R&D도 있는데 실패한 R&D도 다 이렇게 R&D 투자로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광물 탐사도 지금 이제 무형자산에 들어가 있는데 광물 탐사를 예를 들면은 뭐 원유를 이제 탐사하기 위해서 원유를 캐기 위해서 원유 생산을 위해서 뭐 여러 광물 탐사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뭐 한 수백 개 하다 보면 하나 성공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실패한 것들까지 다 광물 탐사 비용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R&D도 사실은 하나가 뭐 신약 같은 경우도 뭐 10개 해서 하나 성공한다면 단순히 하나 성공한 비용으로만 한다면 이게 과소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신약을 개발할 때 이게 뭐 100% 성공한다는 보장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성공률이 뭐 10%라면 10%라는 걸 감안하고 어차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실패한 비용들도 다 연구개발 비용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처음에 R&D 활동을 할 때도 그것이 100% 성공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가 성공하면
실패한 R&D 비용을 다 커버할 정도로 남는다.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R&D도 다 R&D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R&D 처리가 이렇게 R&D 투자 처리가 좀 지연되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논의하느라고 결론은 그렇게 났고요. 또 R&D에 대한 정부의 모든 지출은 자산 요건 1년 이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면 정부가 직접 사용하든 안 하든 총고로 이제 기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거. 정부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정부의 R&D 활동뿐만 아니라 정부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떤 민간 기업에 도움을 주는 R&D를 정부가 생산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부는 결국은 어떤 뭐 다른 경제 주체들의 도움을 주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 역할을 넓게 해석해서 정부가 생산하는 R&D는 정부가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떤 R&D 총고정 자본 형성으로 기록하기로 뭐 이거 결정해.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R&D를 처리하지 못했던 이유기도 하고 이런 거 논의하느라고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또 R&D의 복사본은 이것도 이제 일정 조건이 1년 이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총고로 이제 처리하기로 했는데 R&D 복사본이 다른 게 아니라 특허권 사용료 같은 것들입니다. 로열티 주고 특허권을 들여와도 그런 것들이 사본이지만 1년 이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생산에 투입이 되면 그것도 역시 총고로 처리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주요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주요 지침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R&D를 자산 처리하면서 함에 따라서 국민 계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설명드리면은 시장 생산자의 경우, 그러니까 민간 부문 이제 정부가 아닌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어떤 시장 생산자의 경우 중간 소비로 처리되던 R&D를 기존의 중간 소비로 처리되던 R&D를 총고정 자본 형성으로 인식함에 따라 그 금액만큼 R&D 금액만큼 그 총고정 자본 형성과 GDP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비시장 생산자, 정부라든가 뭐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 총고정 자본 형성은 그만큼 증가하지만 그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R&D의 고정 자본 소모분만큼만 GDP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시장 생산자와 비시장 생산자의 R&D 처리 효과가 왜 차이가 나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이러한 GDP 즉 부가가치의 증가는 그 소득 분배 측면에서 영업잉여하고 고정 자본 소모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이 지출 측면에서는 투자의 증가, 그 다음에 생산 측면에서는 그 영업잉여와 고정 자본 소모 증가로 나타납니다. 그림을 그려서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요 그림하고 이제 비슷해요. 요 그림입니다. 이건 똑같은데 제가 삼면 등가니 뭐 이걸 설명드렸던 게 이런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드린 건데 시장 생산자가 민간 부문, 그러니까 기업들이 보통 이제 R&D를 고정자본 형성 처리하게 되면 산업연관표상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느냐? 산업연관표상의 변화가 결국 이제 그 GDP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산업연관표가 이렇게 생겼죠. 이제 1산업, 2산업, 이제 R&D 산업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요게 중간 투입 영역이고 요게 이제 그 부가가치 영역이고 저 그림에서 봤듯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R&D 활동을 하면은 각 그 부문에서 이렇게 그 중간 소비가 됐었습니다. R&D가. 이게 여기까지가 이렇게 비용 중간 소비잖아요. 타 산업에서 온 어떤 원재료 같은 것들처럼 이렇게 R&D가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왔었습니다. 현재까지. 되어 왔었는데 이제 R&D를 자산화시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요 R&D들을 이렇게 투자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게 드러내서 이렇게 투자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것도 1년 이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간 소비가 아니라 투자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이 고정자본 형성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게 이제 IOP상에서 보면 이런 말입니다. 중간 소비를 있던 게 요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게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에 변화가 나타나죠. 부가가치가. 왜냐하면 요 생산액은 일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산업을 보면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보면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뭐 100억이면 100억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비용이었던 거를 이렇게 드러내게 되면은 결국은 이 영업잉여가 이제 그 다른 항목들을 다 뺀 게 영업잉여니까 영업잉여가 일단 증가하게 되고 1차적으로는 영업잉여가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요 증가분이 이제 일단 증가분이 이제 이 B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부가가치 증가, 요 B 부분이 이렇게 영업잉여를 일단 구성하게 되는데, 근데 이것이 다 영업잉여가 되는 게 아니고, 또 고정자본 소모와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왜냐하면 당해년도에 일단 R&D 지출을 갖다가 일단 그 비용화됐던 것들을 자산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그 자산으로 처리했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또 투입이, 고정자본 소모를 통해서 이렇게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R&D를 이제 비용에서 투자로 인식했다는 거는 당해년도에 비용 처리하지 않고 당해년도에 생산에 기여한 부분만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R&D를 비용에서 당해년도에 R&D가 예를 들어서 생산이 이제 한 100억 정도 일어나는데 R&D를 10억 정도 이제 투자를 했다. 그랬을 때 R&D 10억을 이제 이렇게 드러내고 R&D가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만 잡는 겁니다. 그 당해년도에 R&D가 예를 들어서 10억이고 당해년도에 기여된 부분이 1억이라면 1억만큼 이제 고정자본 소모가 되겠고, 그리고 또 어떤 게 또 R&D 고정자본 소모로 들어오냐 하면 과거에 R&D 투자해 놨던 것들이 있잖아요. 전년도에 재작년도에 R&D 투자해 놓은 것 중에서 당해년도 기여한 부분이 또다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다 과거로부터 누적된 그 어떤 스탁으로부터 생산에 기여한 부분이 5억이다 하면은 5억만큼이 이렇게 R&D로 이렇게 이 고정자본 소모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만약에 어떤 기업이 매년 똑같은 규모로 R&D 투자를 한다면 100% 투자된 거는 100% 고정자본 소모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업이익은 아무 변화가 없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일반적으로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R&D 규모도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R&D 투자분보다 고정자본 소모분이 적게 되고 영업이익도 보통 증가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만약에 R&D가 매년 똑같이 일어났다면은 별로 이거를 이렇게 R&D를 자산 처리할 필요가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은. NDP, GDP는 변하더라도 NDP는 변하지가 않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고려서에서 NDP를 얘기한 건데, NDP는 영업이익가 하나도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가 100% 고소화되면은 결국 이 GDP는 투자가 R&D를 이렇게 중간 소비에서 드러내서 투자로 했다가 이 투자가 100% 이렇게 대체 투자와 이렇게 일치하게 되면은 결국은 GDP는 늘어나도 NDP는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흐름들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이걸 할 유인이 없는데, 사실은 이 R&D 투자 규모가 매년 이렇게 들쭉날쭉 변합니다. 그래서 워낙 큰 규모로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비용 처리하지 않고 정확히 기업의 이익 흐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당해년도에 투입된 R&D를 드러내고 그거에 기여분만큼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죠. 비용에서 이렇게 R&D 비용에서 중간소비 빼서 이렇게 당해년도 기여분인 고정자본 소모만큼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영업이익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잖아요. 당해년도에 다 비용 떨어버리면 이 이윤이 제대로 계산이 안 되고, 정확하게 당해년도 기여분을 고소로 이렇게 투자로 인식하고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고소로 인식함으로써 영업이익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 영업이익이 정확히 계산이 돼야만 결국은 이 생산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분석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요걸 얘기하려고 지금 다 얘기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요 부분이 요 중간소비를 처리했던 게 부가가치로 처리가 되고, 그래서 당연히도 기여분만큼 고소가 증가하고 투자와 고소의 차액만큼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쪽에서는 이제 투자가 금액만큼 투자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지출국민소득에서 R&D만큼 투자가 증가하고, 생산국민소득에서는 투자에 따른 당해년도 기여분인 투자와 고소의 차액인 영업이익이 늘어나게 되죠. 생산국민소득에서는 영업이익과 고소의 증가, 지출국민소득에서는 투자의 증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목적은 생산성 분석이라든가 영업이익의 흐름들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한 거고, 그리고 어떤 자본재와의 타 국민계정에서의 다른 투자재와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도 한 거고, 투자를 결국은 이렇게 최종 수요로 보는 것 자체가 당해년도의 이익 흐름을 정확하게 보기 위한 거거든요. 당해년도 투입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고, 투입이 정확하게 측정될 때 부가가치가 제대로 측정되는 거니까, GDP가 정확히 측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한 겁니다. 제가 이 얘기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쫙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갖고. 괜히 한 게 아니고 국민계정의 일관성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생산성 분석을 원활히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다. 유엔에서 그리고 5개 주로 국제기구에서 2008 SNN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연구개발의 핵심 과제로 선정했던 것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의 얘기가. 뭐 그동안에 어떤 실무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못 해오다가 이걸 하게 됐다. 이제 일관성 있게 이제 모든 것들이 1년 이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들이 다 이제 투자로 이제 처리가 되고 일관성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들 중심으로 이제 이거 쭉 할 겁니다. 2008 SNA 이행을 선진국들 중심으로 먼저 할 거고 이제 후진국들이 쭉 따라오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예외 없이 모든 선진국들이 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GDP가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GDP는 늘어나지만 NDP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면 NDP는 줄어들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시장 생산자의 R&D 고정자본 형성 처리에 따른 산업영합회상의 변화. 정부 같은 경우 예를 들었는데 정부도 이제 R&D 활동이 이렇게 들어가고 CT는 이제 산출액, 정부의 가버먼트에 이제 산출액이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정부는 사실은 이제 정부 R&D는 요 칸에도 들어가지만 요 칸에도 들어가긴 합니다. 이제 일반 그 어떤 국방 R&D라든가 뭐 이런 거라면은 이제 어떤 정부의 어떤 직접적인 공공행정 및 국방 행정에 어떤 투입이 되는 R&D라면 여기에 들어가겠고, 뭐 일반 어떤 기업들도 쓸 수 있는 R&D라면 여기에 들어갈 텐데, 저는 이제 요거로 예를 들었습니다. 정부 R&D가 이제 공공행정 및 국방의 어떤 비용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과거에는 이렇게 중간 소비로 처리를 했었는데, 요것들을 자산화하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하면은, 요것들을 이 A라는 걸 이제 이렇게 자산화시키게 되면 이제 이렇게 투자 항목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투자가 이렇게 이만큼 늘어나고, 그리고 이 생산국민 소득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정부는 영업이익이 없기 때문에 비용접근법으로 추계를 하거든요. 쭉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투입된 요소들, 이렇게 중간 투입과 어떤 부가가치 중에 영업이익은 없고 피용자보수, 고정자본 소모 뭐 이런 것들을 합산해서 추계를 하게 되는데 요것들이 R&D가 이렇게 그 비용 항목에서 빠지고 요것들이 이제 부가가치 항목으로 내려오면서 당해년도 투입분만큼만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이게 당연히 여기 고정자본 소모, 이 A가 고정자본 소모인데 이렇게 C 원래 그 부가가치에다가 이 A라는 이 비용 R&D 비용 자체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그거에 삼각분만큼만 더해집니다. 영업이익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정부의 산출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부가가치는 고정자본 소모만큼만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요것이 이제 그 정부의 어떤 산출액이 여기 정부 소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요것이 요로 들어가게 됩니다. CTG에다가 요 감안하는 것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과거의 정부 소비에 비해서 정부 소비는 오히려 이렇게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요게 줄어드는 게 더 크죠. 투자액을 빼고 그 대신에 고소를 늘려주니까 이렇게. 근데 전체 국민 계정으로 보면은 이 정부 투자가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요거 빼고 나면은 고정자본 소모만큼만 정부 R&D를 투자를 처리하게 되면 그 민간 부문과는 다르게 투자액 전체가 그 GDP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고정자본 소모분만큼만 늘어나게 됩니다. 뭐 여기 이해가 뭐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뭐 일단 좀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앞부분 위주로 좀 앞부분이 비중이니까 요거 위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고 요것들은 이제 또 생각해 보시면 또 이해가 갈 겁니다. 뭐 진도를 좀 나가야 돼서 더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고 요거를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아마 지금 내용들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예술품 원본 자산 처리. 예술품 원본 자산의 배경. 예술품 원본이라고 그 말을 쓰기가 상당히 좀 불편한데요, 저도. 왜냐하면은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은 엔터테인먼트, 리터러리 앤드 아티스틱 오리지널이거든요. 근데 이 아티스틱 오리지널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나라에서는 그냥 줄여서 아티스틱 오리지널이라고도 하고 유럽 국가들은 주로 그렇게 얘기하고 미국은 보니까 엔터테인먼트 오리지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슨 뭐 예술품 원본이라고 그러니까 뭐 회화 뭐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술품 이런 거. 회화 조각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건 귀중품이고요. 여기에서 예술품이라는 거는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그런 어떤 콘텐츠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회화라든가 조각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 골동품이라든가 뭐 귀금속 이런 것들은 국민 계정에서 귀금속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예술품 원본 같은 어떤 그 영화라든가 이런 어떤 방송이라든가 이런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예술품 원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귀중품도 투자하고 똑같이 소비되지 않는 건데, 국민계정에서의 귀중품은 뭐냐 하면은 그 생산 과정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이는 겁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 귀중품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이는 금, 은, 뭐 보석, 뭐 회화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예술품 원본이라는 거는 투자재로서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의 원본, 이 영화를 영화를 이렇게 그렸는데 영화 원본, 방송 프로그램 원본, 그다음에 음악 그 콘텐츠 원본, 그다음에 책 그 저작권 뭐 이런 것들, 서적의 저작권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그 예술품 원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그 어떤 그 음악 원본들도 음악 그 생산 과정에 투입이 되고, 영화 같은 경우 영화 서비스 제작하기 위해서 어떤 투입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생산 과정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또 1년 이상 쓰이는 어떤 그런 어떤 컨텐츠 원본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예술품 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귀중품과는 조금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귀중품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이는 거고, 예술품 원본은 이게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거고, 이것들은 가치가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예술품 원본들은. 근데 가치 저장으로 쓰이는 귀중품들은 가치가 보존이 되는 특성이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회화 같은 게 아니다, 예술품 원본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로 대표적인 게 영화 콘텐츠, 방송 콘텐츠, 뭐 음악 원본,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이라든가 그 책과 관련한 저작권 뭐 학술 서적도 그렇고 그 원본들, 그 원본 오리지널들, 그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R&D하고 이제 똑같이 이제 무형자산인데, 똑같이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새롭게 이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하죠. 이제 자산으로. 근데 이제 예술품 원본은 유엔은 이제 93 SNA 개정 시 오락, 문학 및 예술품 원본 등을 총고정 자본 형성에 계상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못했었죠. 그러니까 그 93 SNA 때 소프트웨어하고 예술품 원본하고 광물 탐사를 그 3대 무형자산을 이제 자산화시키라고 했는데, 많은 국가들이 예술품 원본 같은 경우는 자산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미국도 못해서 요번에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못했고, 일부 국가들은 했고, 이제 상당수 국가들이 못했는데, 기초자료들이 많지가 않아갖고요. 그래서 이제 못해왔는데, 요번에 이제 2008 SNA 이행하면서, 2008 SNA에선 이 예술품 원본에 대한 어떤 포괄범위라든가 인식 요건들이 더 구체화됐는데, 요번 기회에 요거까지 93 SNA에서 자산화시키라는 예술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자산화시킬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못했지만 이제 요번에 할 거고요. 이제 기초통계 환경도 조금 개선이 됐고, 그리고 이제 국민계정 체계의 일관성, 마찬가지로 아까 뭐 R&D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래 국제 간에 다른 나라들도 하기 때문에 국제 통계 간의 어떤 비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어떤 분석적인 어떤 생산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예술품 원본이 뭐냐? 이게 예술품 원본은 R&D보다 더 친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오락 문학 예술품 원본은 연극 공연, 좀 아까 얘기했던 뭐 TV 프로그램, 뭐 스포츠 행사, 문학, 뭐 예술 작품 등이 기록체화되어 있는 원본 필름 같은 것들을 말하고요. 이러한 작품들은 주로 자가 개정으로 만들어지면서 보통 뭐 어디서 사는 게 아니라 보통 자가 개정으로 만들어지고 보통 판매되기도 하고 이제 면허권 형태로 판매되기도 하는데, 이 예술품 원본의 그 인식 요건, 예술품 원본이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 뭐 요것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OECD 지침서에서 이제 구체화시키고 있는데, 예술품 원본이 되기 위해선 저작권이 있어야 된다. R&D는 저작권이 없어도 되지만 예술품 원본은 저작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R&D는 그 특허권이 없더라도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서 기업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저작권 이런 어떤 예술품 원본 같은 경우는 복제 배포를 함으로써 가치가 창출되는데, 저작권이 없다면은 그냥 없는 것들은 다 복제해서 그거의 소유자가 가치를 자기가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술품 원본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있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R&D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기업들이 어떤 생산 활동이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작권을 어떤 필수 요건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이제 프라이머리 아티스틱 인텐트가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원본 자체가 최종재로 쓰여야 된다. 건축 설계도 같은 어떤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술품 원본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은 생산 과정에 중간에 투입되는 거고, 이것처럼 이렇게 그런 것들은 이제 아티스틱 오리지널이라고 그러지 않고, 여기서 아티스틱 오리지널이 되기 위해서는 최종대로, 이 자체가 최종대로 이렇게 생산돼야, 이 자체의 목적시 돼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산 기준은 당연히 충족돼야 되고, 1년 이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생산 과정에 투입돼야 되고, 국민 계정의 여타 부분에 이미 그 더블 카운팅 되지 않아야 될 것. 이거는 왜 써놓은 거냐면 귀중품과 구별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아까 얘기했다. 귀중품 항목에 뭐 이렇게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귀중품 항목과 이제 구분 지어라. 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이 네 가지 증권이 충족되는 걸 주로 이제 예술품 원본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OECD에서는 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포괄 범위를 주로 네 가지를 갖다가 필수적으로 예술품 원본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습니다. OECD 매뉴얼 보면은 영화하고 TV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문학 및 음악 원본, 문학 원본, 음악 원본. 요것들은 어떤 경우라도 더 많이 잡아도 되는데 최소한 요거는 예술품 원본에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영화에 대해서 보면 영화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보통 영화는 이제 극장 상영용뿐만 아니라 DVD, 비디오용, TV용 영화도 이제 다 포괄이 되고요. 대본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작품으로, 영화 대본은 그 자체도, 이것은 어떤 중간 투입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도 목적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문학작품으로 별도로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이제 인식하기가 조금 힘든데, TV 프로그램은 스톡 프로그램하고 플로 프로그램이 있는데, 스톡 프로그램만 우리가 예술품 원본으로 분류를 합니다. 스톡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 하면 1년 이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스톡 프로그램이라고 그러고, 한 번 보고 안 보고 하는 것들을 주로 이제 플로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뉴스 같은 것들을 한 번 보고 뭐 이렇게 보통 안 보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은 뉴스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은, 광고라든가 이런 뉴스들은 자산화 대상이 아니고요. 스톡 다큐멘터리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렇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보는 어떤 이런 것들을 스톡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나라에 따라서는 드라마 같은 경우도 좀 구분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드라마 중에서도 1일 연속극은 한 번 보고 버리니까 안 쓰고, 뭐 주로 미니 시리즈 같은 것들은 이제 자산화 시키기도 하고, 뭐 이게 좀 약간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1년 이상 스톡과 플로로 구분하는 기준은 좀 애매할 수는 있지만, 뭐 그런 식으로 1년 이상 쓰이는 것들로 이렇게 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작품은 뮤직비디오도 포함되는데, 저작권을 지닌 모든 음악은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이제 음악 원본이 이제 포함을 하고, 광고와 관련된 것들은 빼면 되고, 1년 이상 쓰이지 않기 때문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컨텐츠들이죠. 다 자산화시킨 것들이.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저작권을 지닌 모든 출판된 문학 작품인데, 뭐 어떤 학술 서적 같은 거 다 포함이 되고요. 뭐 전자책도 포함이 되고, 근데 신문 잡지는 1년 이하로 보통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제외를 시킵니다. 기타 뭐 사진, 이미지, 지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림 카드 같은 경우도 자산화 시키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카드의 컨텐츠들 뭐.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이제 못하고 이제 주 4가지 위주로 할 예정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그림 조각 같은 경우는 귀중품의 반영이 이미 이제 돼 있고, 건축 설계도는 뭐 이제 프라이머리 아티스틱 인텐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다. 뭐 이게 간단히 이렇게 좀 구별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고요. 어떤 게 우선 예술품 원본의 자산화 대상인지 이 부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히 했고, 국민 계정에 미치는 영향은 예술품 원본 생산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장 생산자의 경우, 예술품 원본은 별로 이렇게 정부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부 방송이 뭐 한두 개 있긴 있는데 아주 뭐 0.1% 될까 말까 거의 없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없는 거로 추계를 했던데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아까 우린 이건 시장 생산자이기 때문에 아까 시장 생산자의 비교적 단순한 그림, 그것처럼 대부분 다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고관들은 예술품 원본을 자산 처리하는 만큼 총고라든가 GDP가 증가하고 하는데, 주로 이제 지출 측면에서는 투자가 증가하고, 생산 측면에서는 이제 부가가치가 증가하는데, 그 중에서 분배 측면에서는 또 영업이익하고 고정자본 소모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율도 늘어나게 되고 저축률도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변화들, 국민계정의 각종 지표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8 SNA 추진 일정을 간단히 소개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 말에 완료 예정인 이제 2010년 기준령 개편 시 이제 요 2008 SNA 이행할 예정인데 1차적으로 한 2000년 내지는 2005년 이후 시계열을 내년 3월 달에 이렇게 2008 SNA 이행한 상태로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말에는 이제 그 더 과거까지 70년 내지는 그 이전까지 다 이제 이렇게 R&D라든가 뭐 예술품원본이라든가 기타 2008 SNA 이행한 시계열을 만들어서 새롭게 발표를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2008 SNA 이행으로 이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국민 계정의 일관성이 제고됩니다. 어떤 거는 하고 똑같이 1년 이상 쓰이는데도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했던 어떤 그런 일관성, 비일관성 문제가 어떤 해소가 되고 또 당해년도 투입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한 게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당해년도 투입분이 정확히 계산되니까 생산성 분석 같은 분석을 할 때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지고 투입이 그야말로 정확하게 당해년도 기여하는 분만으로 이렇게 추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경제 분석이 가능해지죠. 앞으로 이것이 처리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GDP 규모라든가 이제 거시경제 지표가 뭐 GDP 성장률, 뭐 GDP 규모 성장률, 저축률, 뭐 투자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률 뭐 다 변하기 때문에 뭐 이에 대해서 이제 통계 이용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알아야 이제 이것들을 저희가 이제 해놓고 나서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혼란을 느끼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는지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국민계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설명하는 자리가 또 있을 텐데요. 우선 개괄적으로 이제 매뉴얼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